환경연구소에서 부소장님으로 계신 이윤근 보건학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지나가시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건강 관련한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릴 거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사회를 재밌게 보지는 못하니까 소장님께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먼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위험하게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때 제가 그 소장님한테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연구소를 깨알같이 자랑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굉장히 진지한 모드로 계속 일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소장님께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라는 곳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자랑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소 명칭이 저희가 하는 일을 그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의 환경, 그리고 일반 시민의 환경, 그러니까 노동과 환경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유해 요인,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연구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과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단 또는 대책, 종합적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건강, 그리고 또 시민들의 건강, 또 환경 문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신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보니까 성면 문제도 그 구제 대책까지 조사도 하고 대책 문제까지 이런 일도 하셨었고. 그렇죠. 성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발암물질 중에 굉장히 발암성이 강한 발암물질이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성면이 일반 노동자들한테만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반 생활 환경에서도 성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하철에서도 성면에 노출되는 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 역무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성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정, 폐암이 걸렸을 때 직업병으로 인정된 예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 주변 또 내지는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옛날에 만든 천장 보드라고 그러니까 석고 보드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성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서져서 나오게 되면 성면이 노출될 수 있고요. 또 주변에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갔던 건축 자재 중에 들어있는 성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노동자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문제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금속노조와 같이 제휴를 해서 그 발암물질을 현장에서 이렇게 추방해보자. 그래서 그 현장마다 들어가서 실제 쓰는 화학물질들을 조사하고 그 속에 발암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검사하고, 그래서 이제 발암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사업주와 그 협약도 체결하고 이러한 일들 굉장히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바라는 바도 바로 그런 건데,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반에 이제 들었던 거는 자랑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역시나 임상혁 소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윤근 부소장님도 자기 연구소 자랑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러면 제가 또 보니까 이윤근 보건학 박사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시고 계세요. 보니까 시민 방사선 감시센터에서도 소장님으로 이렇게 활약하고 계시는데, 이 시민 방사선 감시센터는 조금은 생소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동북부 해안에 굉장히 큰 쓰나미가,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핵발전소가 4기가 폭발을 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큰 쇼크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그게 터지고 나서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중에 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죠. 국가에서 정확한 정보를 밝혀주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2013년경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직접 한번 감시 활동을 해보자. 우리들이 먹는 명태, 고등어, 이 수산물 혹은 기타 농산물에 실제로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사해보자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방사능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를 사고 그 분석에 필요한 기술적인 인력들 보강하고 해서 방사능 감시센터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먹거리 그리고 생활 주변의 토양 혹은 수질 이런 것들이 혹시나 방사능 물질에 오염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시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정 부분의 검사를 받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그게 2013년도에 그 일본에서 있었던 네. 그 방사선 노출 사고, 방사능 노출 사고, 그거로 인한 뭐 수산물 오염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까지 시민들이 좀 모금을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정도로 네.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생활 속에서 시민분들이 방사능, 방사선 네. 이것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죠. 그냥 우리가 방사능 물질 혹은 방사선 하면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핵무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발전소. 네, 정부에서는 이 핵발전소라는 표현들을 잘 안 쓰죠. 원자력 발전소. 네, 원자력이라고 하죠. 정확한 용어는 핵발전소입니다. 사실 이제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거는 정말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노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의료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료 방사선. 아마 지금 주위에 계시는 시민들 중에 최근에 병원에 가서 CT 찍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소형 검사를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가깝게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5대암 검진이라고 해서 나는 내시경 검사가 불안하니까 나는 이투시 검사를 해야 되겠다. 고통 없이 하기 위해서 이장 조영술이라고 그랬죠. 그런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검사해서 얻어지는 이익만 생각을 했지 그 검사로 통해서 얻어지는 해로움 그게 바로 뭐냐면 방사선 노출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고 있죠. 얼마만큼 방사선 노출되는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이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설명 없이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아픈 것도 아니고 느낄 수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한테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방사선 피폭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일반인들의 방사선 피폭량이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치는 이제 사실은 건강을 담보하는 기준은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면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설정한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1밀리시버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1이라는 1밀리시버트. 네. 그러니까 기준치가 1입니다. 일반인들의 기준치가 1인데, 그 1년 동안에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복부 CT를 한번 찍었잖아요. 이거는 종합검진 받으면 대부분 다 찍는 겁니다. 복부 CT를 딱 한 번 찍으면 10mS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계산하면 10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의 양을 이것도 돈을 몇십만 원 주고 한 번에 방사선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노출된다. CT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인 거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mSv 하면
만 명당 한 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1일 밀리시버트에 네, 노출되면 만 명당 한 명의 암 정도의 암 환자가 환자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밀리시버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1000명당 한 명이 되게 네,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펫시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펫시티. 네. 병원에 가면 전신 CT 네, 촬영이라고 네. 하죠. 그 펫시티 검사를 받게 되면 한 24밀리시버트 많게는 적게는 한 16밀리시버트 이 정도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암 환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해보면 그냥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한 300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돈 주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무작위로 검사 쫙 하는 종합검진의 형태가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에서는 선별적 검사를 하죠. 우리나라는 종합검사라고 하는 걸 하죠. 몇십만 원 내지는 몇천만 원 들어서 검사를 합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하고서 돈 들여서. 일부러 돈 들여서 네. 암 발생 건강하라고 돈 확률을 들여서 엄청나게 하는데. 높이는 거죠. 네.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없네요, 문제가 진짜. 지금 네. 통용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네. 사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검사가 네. 무분별하게 이렇게 건강검진이라는 이유로 해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우리가 네, 이런 네. 얘기신데요. 아유, 약간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굉장히 그런 노력들도 좀 있나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처음에 아이고 이게 잘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질문을 할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근데 정말로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규제가 위험한데. 네, 규제가 진짜로 필요하죠. 네. 그러면 규제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게 일반 사회에서 작동이 잘 되는 거면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겠죠? 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영국은 NPDB라고 하는 다른 번역을 하다 보면 의료 방사선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영국 국민은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든 이분이 검사를 통해서 피폭되는 방사선 양이 얼마인지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국가에서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CT를 만약에 찍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종합검진 패키지로 쫙 해서 PT 검사 항목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CT를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타난 효과를 보면 영국 국민 평균, 영국 국민 1인당 평균 의료 방사선 피폭량이 얼마나 0.3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준치가 1이라고 1이라고 했을 때 0.4 네. 그런데 미국은 이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유경쟁으로 되어 있죠. 네, 돈 벌려고 하는 의료기관에서 마구마구 찍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이 얼마냐면 평균 3.0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치의 3배를 넘죠. 영국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8배 정도 많은 겁니다, 미국이.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냐? 우리나라는 한 1.1 정도 돼요. 지금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2006년도에가 얼마였었냐면 2006년도에가 약 한 0.7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6년 사이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규제하지 않으면 미국처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냥 CT 찍어봅시다가 아니라 만약에 배가 좀 아프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서 자 CT 찍어봅시다 하죠. 그게 아니라 배가 아프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보고 이상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 CT 찍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CT로 먼저 찍죠. 왜냐하면 CT가 훨씬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약간 좀 우리 주제하고 조금 더 나아간 문제이긴 하는데 영국은 그 무상의료를 하는 네. 국가 차원의 무상의료를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하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상의료가 아니라 반대로 네. 시장에 다 그 공보험이 없는 정도로 네. 민영화돼 있는 네. 나라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료 부분이 어쨌든 지금은 민영화가 완전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점점점 의료를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압력들이 대단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삼성도 대표적으로 그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자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 국가랑 지금 어떤 이런 의료 상품을 판매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 잘 결탁해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을 왜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진짜 네.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또 사실 방사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뇌종양 등 돌아가신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려서 숨진 분들이 이것이 직업병이고 이분들이 유해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돼서 이렇게 숨져가고 투병증에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네. 또 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방사선 노출 때문에 생긴 직업병이 맞다 이 백혈병은 그런 판결들도 내리고 있는데 네. 그때도 황유미 씨 그가 실제 얼마나 방사선 픽폭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뒤늦게 황유미 씨가 돌아간 뒤에 수년 뒤에 이제 산재 신청에 따른 역학조사를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일반인의 노출 설량 1mS가 많았었던 네. 얼마였나요? 2 내지 4? 뭐 이렇게 좀 그 노출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산재 인정 판결의 또 근거가 됐는데요. 그 반도체 노동자들이 현장 안에서 또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은 어떤 경우인지 혹시 네. 아시고 계시는지요? 네, 네. 제가 함께 자료를 보거나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방사선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도체에서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검사 공정이 있겠죠. 네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면 엑스선 투시입니다. 엑스선. 네.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서 마지막 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공정이 있겠죠. 네.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 투시 검사를 하는 공정, 검사 공장. 네, 네. 그 주위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설령 차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출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이 있죠. 네네. 그러면 이게 방사선 물질이 굉장히 이온화가 잘 되죠. 그래서 그 이온 주입 공정에서 방사선 물질을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사선 물질이 있으면 그 방사선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우리가 그 이제 전자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X선, 감마선,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전리방사선, 줄여서 그냥 방사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대표적인 공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두 가지 검사와 이온주입 공정 이런 데서 가지고 될 겁니다. 그 실제 이온주입 공정에서 일을 했었던 그 하이닉스 매그마칩 노동자였던 김진기님께서 그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산업재 인정도 받으셨고 그리고 검사 공정 하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온양 공장에서 반도체 칩을 이렇게 화학 수지로 이렇게 몰딩을 하고 그거를 잘 됐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장비에다 넣었다가 그런 검사 업무를 했었던 박지현 씨께서도 201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겨우 23살의 나이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온주입 공정이나 검사 공정에서 노동자들이 매우 드문 암이라고 하는 백혈병에 걸려서 이렇게 숨지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반도체 이 자본들이 기업들이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절대 이건 산업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외면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사선 노출에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취약할까요?
저는 여성이 더 취약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취약합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 취약하고. 물론 아직 이제 정확한 원인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아마도 염색체의 차이가 있죠.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 차이가 있죠. X 염색체, Y 염색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염색체 차이 때문에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방사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건강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보면 그 DNA 구조에서 서로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나선형 구조로 연결되어 있죠.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얘가 붙을 때 서로 자리를 잘 찾아가면 괜찮은데 이상한 것들이 붙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암 조직이 되면서 안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하고 남성과 다르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취약하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염색체나 DNA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릴수록 위험성이 훨씬 커요. 어릴수록. 그럼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성인에 비해서 1000배 정도 시작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20배 정도 시작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반도체 우리 직업병 피해자들을 보면 참 유감스럽게도 여성이 많죠. 그렇죠. 네. 여성이 많습니다. 이거 왜 대부분이 그런가? 어리죠. 네네. 네, 10대 후반에 그렇죠. 노동을 시작하는데 네. 18살? 네, 빠르면 17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네. 사실은 물론 전체 작업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린 면도 있지만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방사선 노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아마 더 위험성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물론 삼성의 은폐도 만만치 않고 그렇겠지만 이뭐 화학물질 노출도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데 네. 어떻게 이렇게 백혈병 같이 흔치 않은 암이 뭐 2인 1조로 일을 하는데 둘 다 백혈병으로 여성 노동자 둘 다 20대에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건 뭔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른 나이에 유해물 방사선이나 이런 발암물질에 노출될수록 더 네, 취약하고 훨씬 더 취약하고. 또 여성일수록 2배나 취약하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또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는 현재 제가 서면을 쓸 때 꼭 반영해서 빼뜨리지 않고 네, 쓰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팁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또 만나보게 됐던 게 토론회 때 네. 선생님이 예전에 이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 네. 반도체를 만드는 화성 공장에서 2013년 1월 달에 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 그 전해에 바로 구미에서 불산노출 네. 사고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1월 달에 바로 그 불산노출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그것이 언론에서는 그냥 그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은 반도체 공장이었고, 사람이 죽는, 네. 그것도 안타깝게 하청 노동자가 작업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했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때 삼성이 소방사랑 경찰 이런 기관들에서 현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24시간이나 막고 네. 그래서 저희도 화성공장 앞에서 그런 삼성의 은폐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네. 조사팀에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어땠나요? 그때 어떤 이게- 일들이 있었나요? 네.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구미불산 사고 때 현장 조사를 나갔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죠. 불산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제가 출장을 갔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불산이 노출됐다. 그리고 한 노동자가 사망을 했다. 근데 사망을 했는데 노출되고 나서 바로 사망을 한 게 아니라 한참 후에 한 12시간 이후에 사망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출장을 가다가.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조금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미불산은 노출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환자는 왜 한참 뒤에 사망을 했을까? 혹시 중간에 무슨 문제는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환노위에 있었던 심상정 의원하고 연결을 해서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들어가서 좀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 좀 하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일반인 신분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 보좌관으로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쭉 해서 사건 경위들을 이제 쭉 봤어요. 쫙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연구소에 들어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삼성의 과실치사가 명백하다라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였는데 불산 노출은 제가 지금 정확히 시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오후 한 2~3시 정도만 노출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분들이 계속 뭐 비닐을 받아내고 조금씩 튀어나오는 거 그냥 지나갔죠. 그때 아마 조치가 됐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저녁 11시 정도 기술자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망자 하청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그 하청 노동자가 11시 정도에 들어가서 밸브 교체 작업을 합니다. 당연히 교체 작업을 할 때 라이너 수속시키고 불산 이 주입의 모든 것을 수속을 시키고 했었다. 그러면 또 괜찮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라인 중지를 안 하고 교체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체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퇴근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새벽 한 2~3시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을 잤겠죠? 잠을 자고 나니까 또 전화가 옵니다. 가스가 또 샌다. 그렇게 해서 2차 호출을 합니다. 그 시간이 새벽 한 4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4시 정도 와가지고 다시 교체 작업을 합니다. 물론 교체 작업을 할 때 이 사람이 완벽하게 보호장치를 공구로 착용을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4시 정도 다시 와서 작업을 하고 다 끝나고 난 시간이 새벽 한 6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6시 정도 되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동료가 야, 너 목에 빨간 반점이 있다. 좀 이상한 것 같다. 병원에 가봐라 해서 병원을 갔죠. 병원에 가는 도중에 심장쇼크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큰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오전 한 11시 정도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 노출되고 나서 14시간, 12시간이죠. 12시간 이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제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1차에 노출됐을 때 바로 병원에 갔었다 그러면 괜찮았다.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 그러면 2차 작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병원에 갔으면 사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산이라고 하는 독성의 특징을 삼성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몰랐다고 믿고 싶어요. 83년부터 불산은 반도체 그죠? 공장에서 핵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불산의 특징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진짜. 응급조치에 대한 것들을 글쎄요. 이게 그 불산의 그 독성항체의 특성이 뭐가 되냐면 불산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죠. 불산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얘가 우리 몸은 칼슘하고 혼돈을 일으켜요. 우리 체내에 있는 칼슘하고. 그래서 칼슘 대신에 불산을 흡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몸에서, 체내에서 칼슘 농도가 뚝뚝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불산이 노출될 때 응급조치가 뭐냐? 피부에다가 칼슘 제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칼슘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불산에 많이 노출됐다, 적게 노출됐다 관계없이 노출될 그 상황만 확인이 되면 바로 발라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칼슘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칼륨이라고 하는 거가 혈액으로 들어와요. 혈액으로 들어와서 혈액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심장병으로 확 사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응급조치로 현장에 그 칼슘이 바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비치됐다라고 하는 건 확인이 안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발라줘야 되는 건데 발라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멀쩡하니까 빨리 집에 가라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몸에 이상이 있든 괜찮든 어쨌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일단 불산이 노출됐으면.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괜찮다 그래서 바로 퇴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괜찮더라도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퇴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또 재미있었던 거죠. 재미있었던 것보다는 참 슬픈 거가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 노출된 사람들이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병원에서 괜찮으니까 다 퇴원을 시켰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 내고 나니까 네. 이분은 퇴원을 시켰다. 다시 물론 가지고 재입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사실은 몰랐었던 것.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삼성이 충분히 그 노동자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건 조치, 보건학적인 조치를 안 했던 거고요. 그 과정이, 그 기회가 전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3번 다 놓쳤다. 이걸 명백한 삼성 과실치사다. 과실치사다. 그래서 그 과실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조목조목 정리해서 모 신문사에 기고를 해서 신문에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과실치사로 나중에 입건이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의 다른 대책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정문에서 저지가 나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과실치사로 입건은 됐지만 네. 사실 그 책임급이 입건이 된 건 아니고 그 아주 그 담당자들, 네. 그 중간관리자들만 적절히 처벌하고 끝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업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 반도체 불산 노출로 인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이 오너들이나 책임급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사고 이거는 아직도 저는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불산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사실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 이런 문제를 만약에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 불산이 노출된 그 라인 주변에서 얼마만큼 불산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심상정 의원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뭘 했냐면 그 라인 주변에 있는 나뭇잎들을 따가지고 그 나뭇잎에 축적된 불산의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된 건지 그래서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주변 담장 밖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좀 구성해 보기 위해서 나뭇잎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나왔는데 나오다가 정문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유물 발취. 네. 그래 나뭇잎 뜯어가지고 뺏기면 어떡해. 뺏겼어요. 그래서 분석을 못했어요. 주머니 하나를 더 여분으로 다음에는 혹시 아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거 여러 장을 뜯어서 주머니에 네, 넣고 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저는 그냥 나뭇잎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 저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사유재산 네, 사실 나뭇잎을 뜯어가는 것까지 감시하고 뺐을 정도면 저는 사실 삼성이 불산의 독성을 잘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철저하게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하는 또 의심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그때 추정했던 게 뭐냐면 이게 노출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구나 그런 추정을 해봤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상담을 할 때 많이 들었었던 얘기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안에 이제 공장 그 라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누래요. 그렇게 그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고엽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갈색으로 갈변되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엔지니어들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도 의심할 정도면 삼성의 뭐 환경안전 그 팀이 엄청 빵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몰랐을 리가 없고 또 한 가지만 또 얘기 드리자면 불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사용하는지 혹시 임자훈 변호사님 알고 계시는지요? 어마무지하게 사용하는 게 또 불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응급 조치로 옆에 칼슘 제제를 비치해야 된다는 기본은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제 추정에는 그런데 그게 아마 하청 업체에서 바로 그 사내하청 업체에서 그 일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책임하게 하청 노동자에게 그 일을 전가하고
전혀 책임지지 않게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또 맞습니다. 예,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진짜.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2013년도에 일어났던 불산 사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사고성 재해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금방 알아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직업병 문제는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잖아요. 네. 내가 이것이 직업병인지 아닌지 의심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퇴사 이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직업성 암으로 앓다가 또 개인적인 질환인 줄 알고 죽어간 노동자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죽어간 노동자가 삼성 반도체 LCD에서 무려 76명이나 되는데도 네. 삼성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이것이 직업병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은 또 보건학 박사님이시고 분석도 하시고 대안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좀 뭐가 문제인지 또 구체적인 현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을 것 같고, 아까 불산 사고 같은 경우도 직접 접해보면서 이 삼성전자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이 직업병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하는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학자들도 그런 의견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으로만 근거를 100%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요. 이건 아주 고농도일 때만 사실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화학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강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는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할 수 있는 거고요. 연령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분의 여러 가지 유전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마치 이 자로 딱 재서 이상이 되면 인정이 되고 안 되듯이 이렇게 자로 딱 재서 이야기할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업병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 합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삼성 교정 문제, 직업성 암 문제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직업병 인정이 이게 제도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인정과 보상에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회가 인정하고 감싸 안아야 될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삼성은 계속 근거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판정하는 우리나라의 직업병 심의 제도가 그대로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이런 억울한 문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억울한 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직업성 암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명 책임이 이 노동자 측에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왜 억울하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화학물질 정보들을 무슨 납품업체, 화학물질 납품업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감추고요. 예를 들어서 포토공정, 그러니까 그 감광공정을 사용하는 감광액 성분의 핵심 성분들은 다 영업기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백혈병에 걸렸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런 반도체 공정 노동자들의 유해 요인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사실 그치고 이 사람은 실제 일했었던 10년 전에 얼마나 노출이 있었는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어도 10년 전의 작업 환경을 다시 재현할 수도 없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게다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화학물질 정보나 최근에 사용했던 화학물질 정보조차 다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 손 두 팔을 다 묶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고 입증을 못했으니 이건 불승인이고 직업병이 아니고 개인질병이고 삼성은 아무 책임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죠.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했던 사업주,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었던 제조업체는 그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사실 제대로 작동되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사실 요즘에 정말 너무 괘씸한 게, 이 삼성을 감시하거나 이게 압력을 그렇게 해야 되는 노동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눈치 보기만 계속 하고 있고, 규제는 더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도 안 돼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삼성한테 이제 사업주 제출 자료 내라 하면 완전 쌩까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래놓고 무슨 조사를 했다고 하고, 또 산재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한 3년 걸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주 답답해서 이런 좀 잘못된 제도가, 이게 부당한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우울해할 필요는 없고요. 요즘 이제 시민들의 추위의 관심사가 뭐냐면, 가습기, 소독제, 살균제, 그거잖아요. 5년 걸렸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옥시가 지금 무릎을 글쎄요, 적어도 한 45도 정도까지는 굽혀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무릎이 꿇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아마 꿇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보면, 저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다. 시간은 걸렸지만, 그리고 억지로 하는 무릎 꿇기와 사과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삼성도 그 과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해야 되겠죠. 조금은 긍정적으로. 옥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죠. 또 불매운동이 막 확산이 되니까 그제서야 사실 사과하고 뭐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투명하게 보상하겠다 하고 있는데, 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니네 처벌 제대로 안 받으려고 지금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니네 제발, 삼성 제발 제대로 사과 한번 제대로 해라. 그리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보상을 투명하게 해라.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노숙노성 오늘이 지금 211일차 갖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버티다가 아마 옥시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시간이 이제 막바지로 이뤘는데, 선생님께서 되게 점잖은 스타일이시지만 정말 아주 따끔하게 삼성전자를 향해서 저기 지금 삼성 카메라라고 하는 삼성이 지금 다 여기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경비 아저씨들도 그렇고, 아주 따끔한 한마디, 삼성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 사태가 5년 걸려서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돼서 해결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가, 저는 삼성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직업병의 문제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의 지지 속에, 많은 시민들의 지지 속에 결국은 인정되고 승리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 하루빨리, 적어도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온다 그러면 피해는 최소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크게 망한다. 삼성 그렇습니까? 버티다가 크게 망합니다. 오늘로써 저희 반올림 농성 211일차 맞았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강풍, 거의 태풍급에 해당하는 강풍에 맞서서 정말 여기 농성장 지킴이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네. 사실 그 비닐 한 장에 의지해서 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천막조차 다른 데서 다 치게 하는 천막조차 사실 삼성과 경차는 못 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악천후랑 또 그런 탄압들이 있지만 이 삼성 직업병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정말 끝까지 힘 잃지 않고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어말하기 손님으로 오셔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네. 박수 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